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직장인입니다. 40대가 되어서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뒤늦게 온 행복을 지금은 천천히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늦은 결혼을 하셨고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고민이 될 수 있었던 형편이었지만 제가 태어나고 나서 금전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았지만 사랑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옥탑방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근근히 일용직으로 생활을 하셨고 저는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쉴 틈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장학금을 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학교를 다니고 난 후에 저는 바로 취업을 준비했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에도 생계 때문에 쉴 틈 없이 일을 했고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는지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늘 저를 따라다니던 우울증은 30대가 되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더욱 심해졌죠. 회사도 그만두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집에서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릴 적부터 친하던 친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억지로 끌고 갔던 곳이 바로 다도 동호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친구분이랑 오셨죠? 그때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친구분이 안 오셨나 봐요. 아, 네. 그때 그냥 친구는 저 끌고 온 거라서 앞으로는 안 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 됐네요. 혹시 점심 같이 하실 분 없으시면 저랑 점심 드실래요? 아니요. 전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요. 이거 끝나고 집에 가려고요. 아,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혼자라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 배도 너무 고프고 그냥 혼자 먹기는 싫은데 오늘만 같이 드셔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아, 혼자 드세요. 저는 불편해서. 아, 계속 말 안 시키겠습니다. 밥도 제가 살게요. 같이 가시죠.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남편은 저에게 다짜고짜 밥을 같이 먹자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뭔 수작을 부리려고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주연 씨라고 했죠? 저도 현자가 들어가는데 한자로 무슨 현이에요? 저는 어질현이에요. 엄마가 어진 마음을 가지라고 어질현으로 한자를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어질지가 않아서 여기 다도 동호회에 오게 되었어요. 어질기는커녕 마음이 정말 어지러워서요. 네? 아,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아, 제가 너무 마구잡이로 말했죠? 주연 씨는 다도 동호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아, 친구가 여기 추천해줬어요. 마음 다스리는 데에는 다도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저도 여기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사실 꽤 오래 우울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거의 방 안에만 있다가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바꿔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연 씨도 만나고 잘한 것 같네요. 아, 저도요. 저도 우울증이 있어서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오, 우리 약간 비슷한 성향인가 봐요. 잘 통할 것 같은데요? 그 뒤로도 남편과 여러 번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우리 둘은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성향도 비슷하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도 비슷하다 보니
이야기가 잘 통했죠. 남편에게 점점 호감이 생겼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남편을 만나는 것은 욕심이라 생각해 거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상황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힘들었겠다며 자신의 우울은 기구만장한 행동이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어요. 저희는 서로 의지를 하면서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취업도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 역시 우울증으로 그만두었던 직장을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냈었죠. 그러다 남편은 저에게 평생 함께할 것을 고백했지만 저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선뜻 받아주지 못했답니다. 주연아,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그냥 옆에만 있어줘. 오빠,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 오빠는 내 배경 다 알고 있잖아. 오빠랑 나랑은 서로 다른 사람이야. 그걸 내가 잊고 있었어. 우리 집에서 반대할까봐 그래?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전륜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오빠, 우리 더 이상 서로 상처 주기 전에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남편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욕심이라 생각을 했고 헤어짐을 고했었어요. 저의 냉정함에 남편은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고 결국 일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현이 엄마입니다. 종현이랑 만나는 분 맞으시죠? 종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네요. 아,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더 이상 자신이 없어서 헤어짐을 먼저 고했어요.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어요. 혹시 결혼을 반대할까봐 그런 거라면 전혀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돼요. 아, 혹시 종현 씨한테 아직 못 들으셔서 그러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종현이가 꼭 결혼을 해야겠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줬어요. 우리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종현이랑 헤어지지만 말아줘요. 종현이 그동안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종현이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없었는데 주현 씨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결혼을 허락할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남편을 만날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사실 상황 때문에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라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남편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다시 만난 남편은 그새 살이 10kg나 빠졌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헤어짐을 고하게 된 이유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배경 때문이었죠.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남편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살았고 한 번도 금전적인 고민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금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살면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다고 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오손도손 모여있는 가족들이 너무 부러웠어. 엄마 아빠는 정말 바쁘셨거든. 매번 학교에서 돌아오면 맞이해주는 사람은 이모님이셨어. 밥도 이모님이 다 챙겨주셨는데 정작 나는 잠이 들 때까지도 엄마 아빠를 못 보고 잤던 날이 많았지. 그렇게 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외로움이 커지더라고.
그렇구나. 오빠도 크면서 힘들었겠다. 엄마 아빠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다 생각은 들지만 어릴 적 그 외로움이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그게 다 풀리지 않으니 우울증이 생겼었나 봐. 그래도 주연이 만나고는 이게 싹 없어지니까 정말 신기해. 남편의 풀리지 않았던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부모님도 계속 남편의 곁에 있었지만 남편은 점점 더 깊숙이 숨어버렸고 더 심각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도동호회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보고서는 웬일인지 딱 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꼭 한번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대화를 나눠보니 자신과 비슷하다는 걸 알고서는 마음이 더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얘기를 시부모님에게 하니 시부모님 역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했었던 것이죠. 종현이가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주연이 너 만나고서는 정말 말도 많이 하고 활발해졌어. 다른 이야기는 그대로지만 네 얘기할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다 주연이 덕분이야. 저도 종현 씨 만나고서는 많이 밝아졌어요. 종현 씨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다른 거 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우리 종현이 이렇게 밝아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해라. 처음에는 잘 사는 집안이라는 편견에 휩싸여 저는 결혼을 거부했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무엇보다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셨고 저에게도 편견 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시부모님께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한 번의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 결혼을 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도 결혼에 뜻이 없어서 늦게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동생이 먼저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죠. 그런데 첫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예전에 살았던 옥탑방 건물주의 딸이 있었어요. 언니? 옥탑방에 살던 언니 맞죠? 어떻게 여기에? 혹시 우리 아주버님이랑 결혼한다는 분이 언니야? 재수씨, 주연이 아세요? 그 옥탑방에 살던, 어릴 때 살던 집 주인 따님이야.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아는 사이라니 진짜 세상 좁긴 좁네. 오랜만에 만난 회포는 이따가 풀고 일단 식사 먼저 해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동서도 정말 많이 놀란 듯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집은 정말 내로라 하는 잘 사는 집안이었고 저는 옥탑방에서도 근근히 생활하는 집안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식사 내내 동서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도 저를 엄청 챙겨주시고 남편도 저에게 눈을 떼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가지고 올게. 가볍게 마실 거 줄까?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아가. 맛은 좀 어때?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고.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다. 여기가 괜찮다고 해서 온 거긴 한데. 네, 너무 맛있어요. 맛도 좋고 분위기도 정말 좋네요. 어머, 좋다니 다행이다. 체하지 않게 천천히 많이 먹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정현이한테 얘기하고.
시어머님과 남편은 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동서는 그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약간의 짜증 섞인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아니,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두 분이서 꽁냥꽁냥 하는 걸 봐야 되나요? 아, 재수씨, 불편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혼이라 그렇지. 조금만 이해해줘요. 예, 너넨 좀 서로 좀 챙겨봐라. 아주 남처럼 그러는 게 어디 있니? 당신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은 뭐 언제 나한테 살갑게 챙겨주기나 해봤어? 아주버님 좀 보고 배워. 식사 자리에서 시동생과 동서는 사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결혼을 한 지 좀 지났으니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예요, 언니. 어떻게 우리 아주버님이랑 만난 거예요? 아,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어. 아,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된 건데요? 결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 아니, 언니네 집 사정 시부모님이 다 아세요? 아시지?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니, 언니네 집 말고서도 시부모님이 허락을 해 주셨다고요? 다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언니네 집 엄청 힘든 거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에 참석할 친척들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데? 설마 아주버님이 그런 것까지 다 해주신다고 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내 사정 다 아시고 어떻게 자랐는지도 다 아셔. 그리고 그거 다 아시는데 허락해 주신 거고.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언니, 무슨 아주버님 약점 잡았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할 거면 전화 끊자. 아니, 궁금해서 그러죠.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서는 다짜고짜 전화를 하고서는 어떻게 그 사정에 결혼을 하고 허락을 받을 수 있냐며 따지듯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냥 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죠. 나중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니 동서의 태도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식사 후고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었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사실 재수씨 결혼을 할 때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거든. 왜? 동서네도 괜찮은 집안이고 동서도 괜찮지 않나? 맞아. 괜찮은 집안이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는 내키지 않으셨나 봐. 그래서 반대를 좀 했었어. 아, 그렇구나. 난 나를 받아주셔서 동서는 만사오케이로 결혼했을 줄 알았어. 당신은 특별하니까. 나한테 특별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아신 거고. 글쎄, 나도 모르겠지만 재수씨는 저쪽 집안에서 먼저 결혼을 서둘러서 그런 건지 반대를 좀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예단이나 이런 것도 좀 깐깐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걸 다 해오겠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으셨다고 하면서 허락을 해 주셨지.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셨고 생각했던 기준보다 더 깐깐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동서는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모님도 동서를 받아주었지만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는지 제가 시부모님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신경이 쓰일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동서와도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남편의 약점을 잡아 결혼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아주버님,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주연 언니가 무슨 약점을 잡았길래 결혼 결심하신 거예요? 에이, 재수씨, 약점이라뇨. 제가 주연이 엄청 쫓아다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저 그때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었을 때 그거 다 주연이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런 건데. 아,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동서, 내가 약점 잡은 건 없어. 아니,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 있어요? 분명 뭔가 잡힌 것 같은데. 주연 언니가 예전부터 보기보다 독해가지고 그런 거 잘 잡거든요. 재수씨, 그런 거 아니라니까. 거기다가 주연 언니가 아니고 형님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아주버님, 저는 그냥 아는 사이라서. 아무리 아는 사이여도 약간 불편하네요. 남편은 동서의 이런 태도를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불편하다고 표현을 해주니 마음속으로 고마움이 있었죠. 동서는 매번 식사 자리 때마다 저에 대해서 비꼬고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옥탑방에 살았을 때 얘기를 하면서 저의 배경에 대해서 동의 없이 말을 하기도 했죠. 아주버님, 그거 아세요? 형님, 저희 집 옥탑방에 살 때요. 그때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우산 살 돈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고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추억이야. 그렇죠, 형님? 아, 그러네. 그때 그런 일도 있었네. 그건 말고도 많죠. 옥탑방 월세도 모자라가지고 온 적도 있었잖아요. 재수씨,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겠어요. 딴 얘기도 많은데 굳이 왜? 왜요? 이거 다 추억이고 옛날 일인데요? 저랑 형님이 같이 가지고 있던 추억인데 얘기할 수 있죠 뭐. 동서는 마치 눈치가 없는 것처럼 저의 어릴 적 얘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의 과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민망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을 하던 저 대신에 화를 내준 건 남편이었답니다. 동서에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며 말을 하고는 제 손을 이끌고 나와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주연아, 미안해.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봐 걱정되네. 오빠, 괜찮아.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상처 안 입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재수씨가 정말 심하네. 그치? 눈치가 없는 건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다음에 언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없던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단순히 자신이 결혼할 때 하는 다른 시부모님의 태도에 조금은 의가 상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동서는 종종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더더군다나 심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우연히 카페에 들어가서 동서와 동서의 지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저는 기분 나쁜 행동을 봐야 했습니다. 어머, 형님, 어떻게 이 동네까지 오셨어요? 동서, 여기 있었어? 나 이 근처에서 근무하잖아. 아, 그러시구나. 어디 근무하세요? 하긴 형님 어릴 적부터 공부는 정말 잘하셨잖아요. 인사해.
여기 우리 형님이셔. 어머,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결혼하신 분이시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이 나랑 같은 학교 선배님이시거든. 거기다가 그때 우리 집 옥탑방에 사셔가지고 내가 잘 알지. 그때 진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형님이 정말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다들 아까워하셨거든. 그렇죠, 형님? 아, 그렇지 뭐.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말을 해? 동서 매번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상하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 에이, 형님. 옛날 일인데 그렇게 얼굴 굳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형님 그때 공부를 잘하셔서 망정이지. 공부 못하셨으면 저희 아주버님 못 만나셨을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서 팔자도 삐고 예전에는 정말 가난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주버님 덕에 탄탄대로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나는 그래도 공부라도 잘해서 인물 좋고 성품 좋은 남편 만나 아주 행복하지. 근데 동서는 서방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나 봐. 서방님이 한 번을 살갑게 대해주는 걸 못 봐서 안타깝더라고. 네? 뭐라고요? 아니, 우리 부부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제가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건데 기분 나쁘셨어요? 기분 나쁘셨나 보다. 동서,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 않나? 자리 좀 봐가면서 말을 해. 그렇죠?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구워 삶으신 거예요? 그거나 좀 알려줘봐요. 저는 아무리 해가도 시부모님이 싫어하셨는데 형님은 단박에 사로잡으셨잖아요. 그 비법 알려주시면 안 돼요? 가난한 집에 집불도 없이 시집와서 이렇게 살뜰하게 이쁨 받는 게 부러워서 그러죠. 뭐? 동서, 말 다 했어? 농담이에요, 형님. 아이고, 하느니 무섭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동서는 그럼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 꼴이라는 거야? 형님,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 내가 동서보다는 풍족하지 못했어도 사랑받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사실 계속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동서와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결혼을 할 때는 반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불편하지 않게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을 자제하였지만 조만간 동서에게 확실히 말을 할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댁에 식사를 가게 된 날 사건은 발생하게 되었어요. 130평의 청남동 시댁 식사를 가던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식사 준비를 하던 와중에 동서는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아, 형님도 오셨네요? 동서, 가족 행사인데 와야지. 내가 형님인데 참석해야지. 가족 행사? 야,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웃음니? 옥탑방 출신 형님은 여기 안 어울려. 그러니까 대충 참석했다 싶으면 집에 가. 네가 참석할 자리 아니니까. 뭐? 이게 진짜 미쳤나? 말귀 못 알아들어? 여기는 옥탑방 출신이 끼어들 곳 아니라고. 옥탑방 출신? 내가 옥탑방 출신이란 거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야? 진짜 어리네. 뭐요? 아니, 그럼 출신이 그따구인데 제가 형님을 형님 대접할 필요가 있나요? 글쎄, 출신으로 형님 대접한다는 말은 나도 못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자기보다 빠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서는 저에게
옥탑방 출신 형님은 끼어들 곳이 아니라며 속삭였어요. 문제는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듣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화가 난 얼굴로 소리를 지르고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오고 난 후에 저에게 많은 사과를 했어요. 당신 미안해. 내가 저 꼴을 안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빠, 괜찮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 복수는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바로 남편 명의로 된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동서 식구들을 모두 내쫓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전화가 계속해서 울려 받아보니 동서더라고요. 형님, 제발 아주버님 좀 말려주세요. 나한테 저번에 그 꼴을 보이더니 전화를 해? 그리고 남편이 왜? 아휴, 저희 가족들 다 내쫓으려고 해요. 제발 말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내쫓으려고 하다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동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무리해서 자금들을 끌어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서 친정사업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하나 있던 집을 담보로 받았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집에서 내쫓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집에서도 내쫓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남편은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곳이 마침 비어 있어 동서 가족들이 모두 그곳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형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질투가 나서 그랬나 봐요. 제발 다른 것보다 집에서 나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우선 남편과 얘기해 볼게. 제발요, 형님. 제가 저번에 말했던 건 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저희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아주버님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시고 안 나가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전화도 아무것도 연락을 안 받으세요.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동서, 근데 이걸 나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지 않나? 네? 형님, 이게 너무한 처사 아니면 뭔가요? 아니, 동서는 나를 동네 동생만도 못하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굳이 그래야 하나 싶어서. 솔직히 나보다 먼저 가족이 되었는데 알아서 잘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내 도움이 필요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너무 버거워서 그래요. 남편은 그날 이후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인 저를 그렇게나 무시를 하다니 더더욱 참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동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선의 동생 내외 아이들까지 모두 8명이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퇴거 통보는 더욱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남편도 고민이 많았지만 자신이 도와줬을 때의 상황이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남편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여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결심하면서 다짐한 건 누구보다 당신을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한다면 나는 그 뒤를 죽을 각오로 따라가서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우울했던 이유이기도 해서
그 과거를 다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알아, 오빠. 당신이 정말 날 생각해 주는 것도 너무 고마워. 당신의 마음 모두 이해해.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똑같이 하고 싶지는 않아. 그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동서 행동에 나도 정말 화가 많이 났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저도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걱정을 들은 남편은 동서의 식구들을 모두 내쫓아버리는 대신 건물에 있던 반지하로 모두 이사를 보냈습니다. 동서의 식구들은 그 건물에 2, 3층에 나눠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었죠. 그것으로 끝이 날 줄 알았던 남편은 건물 명의를 저에게 바꿔주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당신한테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 꼭 받아줘. 뭐? 내가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 건물 가지고 있는 거 당신 명의로 해야 되겠어. 그리고 거기 건물은 당신이 이제 관리를 해. 나는 이제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갑자기? 아니야.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괜찮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안 그래도 당신한테 뭔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딱 괜찮을 것 같아. 남편은 그 건물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동서의 귀에 들어가자 동서는 정말 황당하다면서 따지기도 했어요. 이 건물 주인이 형님이라고요? 왜?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서,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동서가 했던 말은 나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었지. 그래도 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형님. 그렇게 제가 사과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숨통 조이려고 명예까지 바꾸신 거냐고요? 동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 배경 숨기면서 살아본 적 없어. 이미 연애할 때도 남편은 다 알고 있었고 거기다가 내 배경 때문에 이미 여러 번 결혼을 거절했는데 시부모님까지 찾아오셔서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셨다고. 내가 숨긴 게 아니란 거야. 이미 나는 여러 번 이 얘기를 했는데도 동서가 자꾸만 걸고 넘어지니 이건 고의적이라는 것밖엔 생각이 들지 않겠어? 숨기지 않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옥탑방에서 살았던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서,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꺼낸 말 맞아?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꺼낸 얘기 맞냐고. 거기에 확신할 수 있어? 아마 그렇지 못하니까 남편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닐까?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놓고서는. 속여? 동서, 진짜 뻔뻔하네. 지금까지 누구보다 속여왔던 건 동서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한 거 그거 동서 아니냐고. 정 원하면 동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동서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누가 봐도 저를 무시하려고 했던 얘기였기 때문이니까요. 그 이후로 동서는 한 번도 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언행이 결국에는 온 가족들을 반지하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시집 올 때 반대를 받았던 동서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서에게 미움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면서 동서의 태도는 확 달라졌답니다.
어떻게든 저와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눈치고요. 그 후로도 남편과는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연애 때 서로 의지를 하면서 지냈던 것처럼 결혼을 하고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동안에 힘들게 살아온 만큼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 고민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저는 현재 결혼 20년 차 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시부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평생 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운영하시던 사업을 정리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시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조차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가족 모두 고민에 빠지게 되었었죠. 남편은 새 시동생 내외를 따로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면서 시부모님을 도와드리기로 의견을 내세웠지만 시동생들은 장남인 남편의 말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었는데 새 동서들은 남편의 말에 불만을 가져왔었죠.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반대를 해오다 보니 결국 시동생들도 동서들의 눈치 때문에 시부모님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 꺼려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동서 내의 가족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희 부부만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을 왕래하면서 도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장시간 되다 보니 제일 큰 문제는 체력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걸로 결정을 보게 되었네요.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에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미안해 하셨죠. 하지만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피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저와의 의견이 일치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저희 결정에 대해 항상 고마워해 주셨어요. 당연히 마냥 좋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많은 대화로 서로를 이해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모두가 함께 모여 살아온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가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네요. 어느 날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마치고 동서들과 함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둘째 동서의 한마디가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동서들과 약속을 잡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동서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자주 모임을 가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뒤에서 부동산 얘기를 주고받더니 둘째 동서가 저에게 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은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이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계시잖아요. 형님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속이 많이 타실까요? 거기에다가 맨날 집안일만 해야 되니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큰 아주버님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니 재산이 모일 일도 없겠네요. 요즘 집값 상승으로 저희들이 투자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몇십억씩이나 올랐는데 형님은 1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집안에만 박혀있다간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고요. 이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알아주실 것 같아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지금까지 형님한테 직접적으로 뭘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형님 미련하신 거예요? 아님 지능이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도와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죠. 거의가 지금은 당연한 권리로 바뀐 것 같은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냥 이용 수단밖엔 안 돼요.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다가 나중엔 수틀리면 형님의 소중한 시간만 희생했을 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나보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서둘러 주방 정리나 좀 하지. 저도 둘째 형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미련한 짓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시부모님 집에서 수발들며 지낸 세월이 10년인데 그동안 돈은 좀 만져보셨어요? 월급조차 받지 못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형님은 그냥 평생 무료 봉사만 하시는 거라고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꺼내겠어요? 형님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요. 정작 집 한 채도 없는 무주택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획도 없으신 거죠? 10년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앞날에 변화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똑같겠죠. 큰 아주버님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살고 계신데 집안에만 박혀서 사는 형님이 다를 게 없죠. 괜히 시간만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정리하세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무료 봉사해주는 가정부 하나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죠. 솔직히 저희가 왜 그동안 형님한테 말도 안 붙이고 지내온 줄 아세요? 너무 미련하고 답답해서 대화도 안 통하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해봤자 뭐해요. 괜히 큰 아주버님한테 한 소리밖에 더 들어요. 저희가 이 얘기한 거 또 쪼르르 달려가 아주버님께 얘기하실 건 아니시죠? 동서들은 제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동서들과 그동안 대화를 섞지 않았던 건 자기들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평소에도 무시를 해왔었는데 제가 이용만 당하고 있다며 지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동서들의 예의 없는 행동들에 동요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무반응을 보이니 또다시 입이 근질거렸는지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동서들은 저에게 생각 없이 막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는 건 누구의 부탁이 아닌 제가 원해서 그랬던 거였고 10년간 시댁에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용당하며 살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 시모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모든 걸 시키셨다면 당연히 동서들이 말한 것처럼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모는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움직이시고 가끔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고생하는 게 싫어서 저보다 몇 시간 먼저 일어나셔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시모의 모습은 조금도 변화가 없으셨어요.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데 동서들은 저희 가족관계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본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리를 뒀으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주방 일을 끝낸 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계신 시부께서 시동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하자 동서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네요.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어떻게 된 게 큰아들 빼고 너희들은 하나같이 집안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돌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니? 너희 큰형이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고생은 원래 사서 하는 거라잖아요. 형이 원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원을 가세요. 왜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시려는 건데요? 그냥 힘든 것도 모자라 저희한테까지 부담을 주시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죠. 되려 짐을 주면 어떡해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이런 말 들으려고 저희가 시간 내서 온 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온 것뿐이니 이제 그만하세요. 10년 전이랑 10년 후의 삶은 많이 변했다고요. 그때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컸다면 지금은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도 바쁜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저희 인생의 피해를 봐야 해요? 고생은 형 혼자 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네요. 엄마도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아버지 붙잡고 계실 건데요? 그냥 요양원에 모시라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편하다고요. 이 사람 말이 100번 오라요. 아버님 괜히 고생만 시키려 하지 마시고 조용히 들어가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세요. 둘째 동서내외의 시작으로 셋째, 넷째도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참고 있던 남편은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시모는 새 동서내외들 보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며 마무리를 지으려 했지만 본인들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그동안의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동서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큰형님이 여기 와서 수발 좀 들어준다고 저희들과 눈에 띄게 차별을 두시잖아요. 일손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너희들 그만하지 못해? 여기 싸우러 온 거니?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한 만큼 신경 써주는 건 타당한 건데 그게 뭘 서운하다는 거야?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큰 며느리 봐라. 10년 동안 잠깐 외출하는 것 말곤 집 밖을 제대로 나가본 적 있니? 명절날 외에는 거의 다 집에만 있었다고. 너희들이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도왔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겠지. 그런데 차별을 한다고? 너희들이 큰 며느리를 먼저 따돌리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니?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뒤에서 전부 다 살피고 있었다. 적어도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차별받지 않고 대우받고 싶으면 생각부터 뜯어 고쳐라. 뭘 뜯어 고쳐야 한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저희한테 잘 하셔야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손을 벌리게 될 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만 하셨어도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동안 자식들을 키워줬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식들 좀 그만 힘들게 하시고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 충분히 알았고 2번 다시 바라지 않으마. 하지만 너희들도 절대 우리한테 찾아와서 손 벌리는 일 없도록 해라.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지만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 우리 집에 2번 다시 고개 내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쓰지도 마라. 몸은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아나시는 것 같다니까. 아버님 마음 잘 알았으니까 저희 이제 그만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시간이 지나도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도움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평생 큰형이랑 큰형수 끼고 살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세월이 지나 2분이 세상을 떠나신데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까 2번 다시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네요. 둘째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뱉은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둘째 시동생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들은 오히려 서로가 똘똘 뭉쳐 저희 남편을 강하게 밀쳤고 그 모습을 본 시부모님께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셔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동서들은 짐덩어리 같은 시부모님을 떼어낼 수 있었던 날이었다며 서로 축하한다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고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동서들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멍한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선의 애들은 애초부터 시댁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두며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고받고 말았네요. 동서내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조용해진 집안의 시모는 방에서 나와 어질러진 거실들을 정리하며 힘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다가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결국 시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셨는지 휘청거리셨네요. 시부모님께서 바라신 건 별거 없었어요. 주말에라도 잠깐 시댁에 내려와서 서로 도와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자는 거였는데 시동생과 동서들은 그런 것조차 귀찮아하며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를 짐처럼 생각했고 요양원에 들어가 살라는 막말을 퍼부었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셨고 동서내외를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들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만 있었죠. 그런 삶을 지속해 오던 어느 날 시동생들이 갑자기 시댁에 찾아왔어요. 안 봐도 대충 느낌이 왔지만 일단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모른 척 하실 건 아니시죠?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손을 벌리겠어요. 그 난리를 치고 떠났는데 지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니? 너희들한테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세요. 자식 간에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데 돈이 문제예요? 작년 때까지만 해도 정신없이 건물 투자했었는데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월세가 돌지 않아서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사정은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힘들게 투자한 건물을 헐값에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기만 좀 지날 수 있게 지원 좀 해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해달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얼마 전까지 난리를 치고 가셨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정작 아버님 어머님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정작 본인들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요? 저 같아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요? 아버님,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어차피 그때뿐이에요. 전혀 감사하지 않을 거고 지금 태도를 보면 이게 돈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냥 아버님 재산을 뜯으려 온 거잖아요. 형수님은 조용히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어디서 가족들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있어요? 주방에서 과일이나 내와요. 어디서 큰 며느리한테 눈을 치켜두고 있어? 너희들이 나한테 돈을 맡겨놨냐?
뭐가 이쁘다고 내 지갑을 열어야 하는 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건들기 싫으니까 이자를 내 돈으로 납부하겠다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욕심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그 꼴이 된 걸 왜 내가 뒤처리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 일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길거리에 나 앉아도 절대 도와줄 생각 없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너희들을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뜯어 고칠 생각이다. 시부도 시동생들의 태도에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절대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시동생들은 시부의 태도에 화가 났는지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곤 더 이상 참지 않고 시동생들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동생들만 시댁에 와서 안 되자 동서들까지 집에 찾아와서 돈 타령을 시작했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동서들의 얼굴에 뿌려 버렸네요. 동서네 애들이 상가 건물을 몇 개를 투자했는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자 폐업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상당히 많은 대출을 하게 된 동서네 애들은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이자를 납부하는 게 어려워질 정도로 상황이 힘들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상가 건물을 싸게 처분하기에도 그동안 붙잡아 놓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동서내외를 조금도 도와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집안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말았네요.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동서네 애들은 시부모님께 냉전 한 푼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자 더 이상 연락도 없었고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던 어느 날, 저희는 시부모님을 따라 계획에 잡혀있던 일정을 소화하려고 집 밖을 나섰는데, 상황이 급했는지 차에 올라타 출발하려는 저희 가족을 동선 애들이 막아섰고, 시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라며 서둘러 계획에 있던 일정을 소화하려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동서내외는 저희를 끝까지 쫓아왔고 어느 한 건물에 도착을 하게 되자 동서내외들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사색이 된 얼굴로 저희를 보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차에서 내렸고 잠시 뒤 시부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차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차에서 혼자 걸어 내려오실 수 있으신 거예요? 분명 사고로 허리를 다치셔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시잖아요. 언제부터였어요? 왜 저희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신 건데요? 그리고 여기는 왜 오신 거죠? 병원 개원식이 아버님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알고 싶은 거냐? 너희들이 언제부터 우리 가족 일에 신경 쓴 적이 있었어? 내가 걸어 다니던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그것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입 아프게 설명하고 싶지 않으니까 개원식 방해하지 말고 당장 물러가라. 아버지, 그건 아니죠. 저도 자식인데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언제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지. 5년 전부터 조금씩 걸으실 수 있으셨다. 그런데 왜 비밀로 했냐고? 보면 모르겠니? 너희들이 하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건물은 너희 아버지가 전 재산을 투자한 병원이다. 10년간 고생한 큰애들의 명의로 넘겨주신 건데 뭐가 잘못됐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동안 큰애한테 무주택자라고 무시하는 동안
이 건물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려 했지만 그걸 전부 다 걷어차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게? 이왕 온 거 개원식 떡이나 한 봉지씩 가지고 돌아가라. 이런 걸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이 병원을 아주버님과 형님 소유로 가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 사람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재산에 관여할 문제는 있는 거예요. 절대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순 없어요. 동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겠어? 왜 동서들이 그동안 시부모님께 상처 줬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잘못은 인정하고 시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잘났다고 그동안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 동선의 애들은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혼자서 걸으시는 시부를 보며 일제히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시부모님께 했던 상처되는 말들은 전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네요. 시부모님은 사고로 허리를 다치시면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된다고 의사의 진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몸의 신경이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아래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동선애에게 이 사실을 숨겨달라며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몇 번이고 기회를 줬던 건데 동서들은 전부 다 걷어차면서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들까지 서슴없이 뱉었던 겁니다. 시동생들과 동서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게 된 시부는 그때부터 자식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거라 다짐하게 되셨고 모든 재산을 저희 남편에게 넘겨주시기로 하셨죠. 시부가 다치게 되시면서 사업을 정리한 거지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시부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꽤 많은 곳에 투자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모은 재산을 병원 건물을 세우는데 더 큰 투자를 하게 되신 거였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앞으로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테지만 저희 부부의 삶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눈앞에서 시부의 재산을 놓친 동선애이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고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절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형님, 그동안 저희들이 무시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사정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다 정말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 전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요. 대출빚도 못 갚으면 앞으로 저희들 어떻게 살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용서받을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요? 아버님한테 좋게 얘기해 주세요. 형님 한마디면 모든 상황 정리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간 아버님 댁에 버티고 계셨던 이유를 미리 알려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았죠. 그냥 휠체어 타고 계신 아버님 수발들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던 것 뿐이에요. 나라고 아버님 뜻을 알고 있었겠어? 나랑 애들 아빠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동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서로 힘들 때 도와줘야 하는데 동서들은 어떻게 했어? 오히려 힘들 때 거리를 두면서 조금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눈앞에 세워진 병원 건물을 보니까 군침이 흐르는 거야?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네. 개원식 시작해야 되니까 그만 돌아가죠.
동선의 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며 개헌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만 넘겨줬다는 이유로 시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요. 일이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의 부양을 적극적으로 도운 남편과 저에게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동생들의 동의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되었지만 시동생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하네요. 결국 그 끝은 본인들이 손해라는 걸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저희도 더 이상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가족이란 힘들 때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선의 애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도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앞으로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고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을 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때론 웃고 때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론 분노해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폭발하고 그런 삶이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에게 다가온 큰 사건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희로애락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살다 보니 정말 별일도 다 있습니다. 저는 세신사로 3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때밀이로 불리는 직업입니다. 현재 나이가 60이 되면서 일을 그만둬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그저 건강한 체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이었고 어머니 뻘 되시는 어르신의 몸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불편한 곳을 정성껏 마사지해드리면 친정 부모님께 못해드린 효도를 하는 마음이고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환자들에게는 그들의 손을 대신해서 개운함을 주기도 합니다. 힘든 임산부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경험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각기 다른 사연들을 들어주며 같이 아파하고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며 상담사의 역할도 하고 있죠. 세신사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30대 후반부터 남편이 막노동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면서 집안의 가장은 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딸아이의 뒷바라지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부딪히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저에게 삶의 고비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폐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유증이나 약물 부작용쯤으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폐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5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나이도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려다 보니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좋았던 건 제 딸을 이뻐해 주셨던 목욕탕 사장님께서 함께 돌봐주셨고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 항상 목욕탕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쁜 일상을 보내며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와 졸려서 투정 부리는 딸을 재우고 조용해진 집안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시계바늘의 소리만 들리는 적막함이 저를 울렸고 깊이 잠들어 있는 딸이 깰까봐 남편의 액자를 가슴에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게 몇 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때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저희는 대출은 하나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족족 모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떼수건 하나로 제 딸아이 뒷바라지 전부 다 해줬어요.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저 또한 목욕탕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야
한 푼이라도 더 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제 딸은 서울 의대를 입학하게 되었고 동네가 떠들썩해질 정도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살면서 제일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었던 걸 한 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앞으로 제 딸은 가난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딸이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중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느껴졌고 그때부터 딸의 모든 걸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간 딸의 행동들을 전부 파악하고 조사한 결과 제가 생각한 게 맞았습니다. 딸은 병원 내에서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내가 병원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렸는데 성경이 너 병원에서 연애하고 있더라. 언제부터였니? 언제 왔다 가셨어요? 저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하시지. 거의 1년 됐어요.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성경이 네가 알아서 잘 처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한마디 정도는 해줬어야지. 네가 근무 중이라서 그냥 나왔단다. 그럼 그쪽 집안에서는 알고 있는 거야?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면 결혼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만나고 있는 남자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도 봐야 돼. 의사 집안이면 잘 사는 집안일 텐데 엄마는 우리 딸이 무시당하지 않고 좋은 집안에 시집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번에 통화 한 번 했었다며 조만간 인사드리러 갈 거라고 들뜬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희 딸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좋은 남자가 있다면 결혼해서 빨리 자리 잡아 안정된 삶을 살길 저도 원했어요.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몇 번이나 병원에 몰래 찾아가 둘의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까워 보이는 사이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별 문제 없이